나는 서울의 7B7번 시내버스 운전사 김민준이다. 60하고도 6의 나이. 정년을 훌쩍 넘겼지만 이 운전대를 놓으면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계약직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 내게 주어진 세상은 이 사각형의 운전석이 전부다. 왼쪽으로는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행인들과 상점들, 오른쪽으로는 닫혔다 열리기를 반복하는 출입문, 그리고 정면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는 끝없이 이어지는 아스팔트 길이 펼쳐져 있다. 매일 아침 5시 30분 어김없이 눈이 떠진다. 텅 빈 집안의 냉기는 익숙하다 못해 내 피부의 일부가 된 것 같다. 아내가 살아있을 적엔 이 시간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간지럽혔지만 이제는 곰팡내와 먼지 냄새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찬물에 대충 세수를 하고 어제 입었던 작업복을 다시 꿰어 입는다. 식탁 위에는 항상 똑같은 메뉴가 놓인다. 차갑게 식은 밥 한 덩이와 김치 몇 조각, 맛을 느끼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다. 그저 이 지긋지긋한 하루를 버텨낼 최소한의 연료를 주입하는 행위에 가깝다. 차고지에 도착하면 동료 기사들이 335 모여 담배를 태우며 밤새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눈다. 나는 그들에게 가벼운 목례만 건네고 내 버스로 향한다. 6년 전,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나도 저 무리에 섞여 시답잖은 농담을 던지며 껄껄 웃던 사람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제 웃음은 내게 사치다. 사람들과의 대화는 감정의 소모를 부를 뿐이고 나는 더 이상 소모할 감정 따위 남아있지 않다. 내 7G211번 버스는 낡았다. 삐걱거리는 의자, 군데군데 녹이 세운 손잡이, 에어컨을 틀어도 미지근한 바람만 나오는 고물. 하지만 나는 이 낡은 버스가 좋다. 마치 내 인생의 축소판 같아서 한때는 반짝이는 새 차였을 이 버스도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달코해지고 이제는 그저 정해진 노선을 묵묵히 맴돌 뿐이다. 나와 꼭 닮았다. 운전대를 잡고 시동을 걸면 익숙한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져 온다. 이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다. 첫 차는 주로 이른 새벽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로 채워진다. 피곤에 절은 얼굴들,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된 공허한 눈동자들. 나는 백미러를 통해 그들의 모습을 띈다. 그들의 삶이 어떤지 궁금하지도 알고 싶지도 않다. 그들은 그저 내 버스를 잠시 거쳐가는 무명의 승객일 뿐이고 나 또한 그들에게 이름 없는 운전기사일 뿐이다. 우리 사이에는 승객과 기사라는 역할 외에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다. 그 편이 편하다. 노선은 지루할 정도로 똑같다. 은평구의 차고지를 출발해 서대문. 종로를 거쳐 강남의 어느 아파트 단지 앞에서 회차한다. 수백, 수천 번을 오갔을 길. 눈을 감고도 어디쯤에서 신호가 걸리고 어느 정류장에 사람이 많이 타는지 알 수 있다. 창밖의 풍경은 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입지만 내 눈에는 그저 잿빛 필터를 씌운 것처럼 모든 것이 무채색으로 보일 뿐이다. 봄의 벚꽃도, 여름의 녹음도, 가을의 단풍도 내 텅 빈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 내 시간은 6년 전 그날에 멈춰버렸기 때문이다.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내리던 늦은 오후였다. 6살배기 딸 소라의 손을 잡고 동네 놀이터에 갔었다. 아빠, 5분만 더, 딱 5분만 더 놀다 갈게요.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미끄럼틀 앞에서 조르는 딸아이의 애원에 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아이는 사라졌다. 비명도, 울음소리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감쪽같이 그 후의 삶은 지옥이었다. 아내는 매일 밤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고
나는 죄책감에 스스로를 학대했다. 전단지를 만들어 온 동네에 붙이고 경찰서를 내 집처럼 드나들었다.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소라는 점점 잊혀갔다. 결국 아내는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 3년 전 내 곁을 떠났다. 딸의 잃어버린 슬픔 위에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이 더해지자 내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제 나게 남은 것은 이 낡은 버스와 텅 빈 집, 그리고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후회뿐이다. 그래서 나는 불친절한 사람이 되었다. 승객들에게 퉁명스럽게 대꾸하고 정류장을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손을 흔드는 사람은 가차없이 지나친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 딸 하나 지키지 못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상냥할 수 있단 말인가. 까칠함은 나를 보호하는 유일한 갑옷이었다.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은 하루였다. 출근, 운전, 퇴근, 무한히 반복되는 궤도. 오후가 되자 하늘이 꾸물거리기 시작했다. 기상예보에도 없던 비였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는 내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퇴근 시간을 앞두고 버스 안은 만원이었다. 젖은 우산에서 떨어지는 빗물과 사람들의 눅눅한 채취가 뒤섞여 불쾌한 공기를 만들어냈다. 종로의 한 정류장에 버스를 세웠다. 사람들이 꾸역꾸역 내리고 또 그만큼의 사람들이 올라탔다. 서둘러 출발하려는데 문이 닫히기 직전 한 아이가 필사적으로 버스를 향해 달려왔다. 8살이나 되었을까. 비에 흠뻑 젖어 군데군데해진 남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깡마른 몸, 겁에 질린 듯한 커다란 눈. 아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버스 계단에 한 발을 올렸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차갑게 꿈틀거렸다. 아이의 남루한 행사액, 돈이 없을 것이 뻔한 어린아이, 귀찮은 일이 생길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아저씨, 타도 돼요.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백미러로 버스 안을 훑었다. 모두가 나를 보고 있었다. 피곤해 지친 직장인들,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들. 그들의 시선 속에서 나는 또다시 까칠한 운전기사의 가면을 썼다. 돈은 있니? 내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메마르고 날카로웠다. 아이는 당황한 듯 작은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하지만 나오는 것은 없었다. 아이의 얼굴에 실망과 두려움이 어렸다. 줘요. 죄송해요. 없어요. 돈 없으면 타는 거 아니야. 내려. 나는 감정 없이 말했다. 하지만 아이는 내리지 않고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이 6년 전 놀이터에서 나를 보며 웃던 소라의 눈과 아주 잠시 겹쳐 보이는 것 같았다. 그 순간적인 환영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하지만 나는 애써 그 감정을 무시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김민준, 넌 그냥 운전기사일 뿐이야. 내리라고 안 들려 다른 사람들 기다리잖아. 나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이는 움찔하며 몸을 떨었다. 몇몇 승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애한테 너무하네. 그냥 좀 태워주지. 그들의 동정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들의 위선을 견딜 수 없었다. 아이가 여전히 계단에서 망설이자 내 안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아이의 작고 앙상한 어깨에 손을 올렸다. 밀어낼 생각이었다. 그저 가볍게. 내려가라는 신호로. 하지만 그 순간 버스가 정차한 곳이 약간 기울어져 있었던 탓일까? 아니면 비에 젖은 아이의 신발이 미끄러웠던 탓일까? 내 손길의 아이는 균형을 잃고 악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버스 밖 빗물이 고인 아스팔트 바닥으로 넘어지고 말았다. 순간
버스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아이의 울음소리만이 빗소리를 뚫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내가 아이를 밀쳐 넘어뜨렸다. 그 사실이 뇌리에 박히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아이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흙탕물이 묻은 무릎을 감싸쥔 채 서럽게 울고 있었다. 세상에, 저 사람 좀 봐. 아무리 그래도 애를 밀치면 어떡해. 승객들의 비난이 화살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다. 나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아이를 다치게 한 것이었다. 수치심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숨이 막혔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이 상황에서. 이 시선들로부터. 나는 기계적으로 운전석으로 돌아와 출입문 닫힘 버튼을 눌렀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며 아이의 울음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차마 백미러로 아이의 모습을 다시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저 엑셀을 밟아 버스를 출발시켰다. 빗속에 홀로 남아 울고 있을 아이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 후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승객들의 웅성거림, 나를 향한 경멸의 눈초리, 모든 것이 희미했다. 차고지에 버스를 세우고 비틀거리며 내렸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다. 나는 비를 맞으며 집으로 향했다. 차가운 빗물이 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이 빗물인지 아니면 아주 오랜만에 흘리는 내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와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아까 그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겁에 질려있던 커다란 눈, 내 손길에 힘없이 넘어지던 작고 여린 몸, 흙탕물 속에서 서럽게 울던 모습,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분명 내가 저지른 명백한 잘못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나를 괴롭힌 것은 아이를 밀쳐내던 그 순간에 느꼈던 차가운 감정의 정체였다. 어째서 나는 그 어린아이에게 그토록 무정하게 굴었던 걸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뒤척일 때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그저 나의 메마른 일상 속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 치부하기에는 그 잔상이 너무도 선명했다. 내 안에 굳게 닫혀있던 문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긴 것 같았다. 그리고 그 틈으로 이름 모를 죄책감의 씨앗 하나가 뿌려지고 있었다. 하룻밤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이 더 비틀리고 어그러진 느낌이었다. 어둠 속에서 밤새 뒤척이며 맞이한 새벽은 평소보다 더욱 을씨년스러웠다. 식탁 위에 놓인 차가운 밥알을 씹는 내내 흙탕물에 주저앉아 울던 아이의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결국 나는 수저를 내려놓았다. 모래를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의 운전석은 더 이상 세상과 나를 단절시켜주는 안전한 요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움직이는 감옥이자 내 죄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고아애성 사실이 되었다. 운전대를 잡은 내 손, 아이의 어깨를 밀쳤던 바로 그 손이 유난히 무겁고 더럽게 느껴졌다. 백미러 속 내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것 같았다. 퀭한 눈, 깊게 파인 주름, 죄책감으로 일그러진 표정. 나는 내 모습이 혐오스러워 애써 시선을 피했다. 721번. 버스는 어김없이 정해진 노선을 따라 움직였다. 하지만 내 의식은 더 이상 도로 위에 있지 않았다. 내 모든 신경은 인도를 향해 있었다. 혹시나 그 아이가 보일까봐 어제 그 정류장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 나왔다. 나는 나도 모르게 버스의 속도를 줄였다. 그리고 아이는
거기에 있었다. 어제와 똑같은 낡은 남색 원피스 차림. 정류장 근처 화단에 경계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아이는 무릎에 난 상처를 들여다보고 있는 듯했다. 어제 내가 넘어뜨리면서 생긴 상처일 것이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심장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나는 버스를 세우고 싶었다. 내려서 아이에게 달려가 괜찮으냐고. 미안하다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 몸은 운전석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뒤에 늘어선 차들이 경적을 울려댔다. 뭐 하는 거야? 빨리 안 가고 승객 중 하나가 소리쳤다. 나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발로 엑셀을 밟았다.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아이의 눈에 스친 것은 순수한 공포와 경계심이었다. 아이는 나를 알아보았다. 자신을 밀어 넘어뜨린 무서운 아저씨로. 아이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절뚝거리며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절뚝거리는 다리. 그 모습이 대못이 되어 내 가슴에 박혔다. 아이가 다쳤다. 나 때문에. 어쩌면 어제 내가 조금만 더 친절했더라면. 그깟 버스비가 뭐라고 잠시 눈 감아주었더라면. 아니, 하다못해 소리만 지르지 않았더라면. 손만 대지 않았더라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후회가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날부터 나의 일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버스를 운전하는 동시에 그 아이를 찾는 추격자가 되었다. 아이는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 어제 그 정류장 근처를 배회하기도 했고 시장 골목에서 무언가를 뒤적이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아이와 눈이 마주칠까 두려워 참아 버스를 세우지는 못했다. 그저 백미러를 통해 아이의 모습이 점처럼 작아질 때까지 바라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아이는 언제나 혼자였다. 그 작은 아이를 돌봐주는 어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나의 이상행동은 동료 기사들의 눈에도 띄기 시작했다. 김 선배,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말이 아니네. 운전 중에 자꾸 한눈 파는 것 같던데. 그러다 사고 나요. 걱정 어린 그들의 말에 나는 신경 꺼 라는 퉁명스러운 대답밖에 할 수 없었다.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이 지옥 같은 일을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며칠이 더 흘렀다. 아이를 향한 죄책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나를 완전히 잠식했다. 이제 아이를 보지 못하는 날에는 불안감에 손이 떨릴 지경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여느 때처럼 문제의 그 정류장으로 버스가 진입하고 있었다. 저 멀리 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오늘은 정류장 바로 앞. 작은 분식집 처마 밑에 쭈그려 앉아 있었다. 그 분식집은 내가 이 노선을 운행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 서연인의 분식, 촌스러운 간판이었지만 항상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고소한 튀김 냄새가 풍겨 나오는 정겨운 곳이었다. 나는 수천 번 그 앞을 지나쳤지만 단 한 번도 그곳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날따라 정류장에서 타는 사람이 많아 버스가 잠시 정차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분식집 처마 밑에 아이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때였다. 분식집 안에서 한 여자가 나왔다. 예수는 넘어 보였지만 온화하고 선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가 무언가 말을 건넸다. 아이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싶더니 이내 그녀가 내민 따끈한 어묵꼬치 하나를 받아 들었다. 그리고 허겁지겁 어묵을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여자의 눈빛이 참으로 따뜻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나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저렇게 하면 되는 거였는데. 나는 아이를 밀어냈지만 저 여자는 아이에게 온기를 건네고 있었다. 나의 냉혹함과 저 여자의 따뜻함이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나는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바로 그때 그 여자가 고개를 돌려 버스 운전석에 앉은 나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황급히 시선을 피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나를 똑똑히 본 것 같았다.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이내 가게 안으로 들어가 종이컵 2개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버스 쪽으로 걸어왔다. 운전석 창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에 나는 마지못해 창문을 열었다. 기사님, 매일 이 길 지나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드럽고 나긋나긋한 목소리였다. 그녀는 종이컵 하나를 내게 건넸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옥수수 수염차였다. 이걸 왜 저에게? 나는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낯선 사람의 호의는 언제나 부담스럽고 불편했다. 그냥요, 매일 같은 시간에 지나가시는데 요 며칠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이셔서요.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신가 해서요. 그녀는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미소에는 어떤 꾸밈이나 가식이 없어 보였다. 신경 쓸 거 없어. 나는 버릇처럼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 말에 기분 나빠하는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슬쩍 아이가 있던 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저기, 저 아이 말이에요. 며칠 전부터 계속 저기서 혼자 돌아다니는데 영 마음이 쓰이네요. 비 오는 날 크게 넘어져서 다쳤는지 다리도 저는 것 같고. 그녀의 마지막 말은 내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다. 비 오는 날 크게 넘어져서 그녀가 그날의 일을 알고 있거나 혹은 목격했다는 의미였다. 내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그녀도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안타까운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어서 드세요. 식기 전에 따뜻할 때 마셔야 제맛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가게로 돌아갔다. 나는 멍하니 손에 들린 종이컵을 내려다보았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서서히 퍼져나갔다. 6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타인이 건넨 순수한 온기였다. 뒤에서 또다시 경적이 울렸다. 나는 그제야 버스를 출발시켰다. 한 손으로는 운전대를, 다른 한 손으로는 종이컵을 든 채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구수하고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며 얼어붙었던 속을 조금씩 녹여주는 것 같았다. 차고지로 돌아가는 내내 나는 백미러를 통해 서연인의 분식 간판을 몇 번이고 돌아보았다. 이름 모를 여자와 그녀가 건넨 따뜻한 차 한 잔. 그것은 아주 작은 사건에 불과했지만 내 굳게 닫혔던 마음에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었던 어둡고 차가운 동굴에 아주 작은 균열을 내고 있었다. 그 균열 틈으로 희미한 빛 한 줄기가 새어 들어오는 것만 같았다. 서연인의 분식계 주인이 건넨 따뜻한 차 한 잔은 내 얼어붙었던 세상에 아주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여전히 죄책감은 무겁게 나를 짓눌렀지만 그 아래로 희미한 온기가 스며들었다. 그 온기는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나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낯선 이는 나에게 온정을 베풀었다. 이 부조리함이 나를 견딜 수 없게 했다. 그 후로 나는 더욱 그 아이에게 집착했다. 이제는 단순한 죄책감을 넘어 알 수 없는 의무감 같은 것이 생겨나고 있었다. 내가 망가뜨린 것을, 내가 돌려놓아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여전히
버스 운전석에 갇힌 비겁한 관찰자일 뿐이었다. 나는 종종 서연인의 분식값 정류장에서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 승객들이 다 내리고 타는 것을 확인하고도 일부러 문을 늦게 닫았다. 그 짧은 순간에 혹시나 분식집 주인 박서연 씨를 볼 수 있을까? 혹은 그 아이의 그림자라도 찾을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하지만 그녀는 바쁜 듯 가게 안에만 있었고 아이는 그날 이후로 그 근처에서 보이지 않았다. 아이가 다른 곳으로 가버린 것은 아닐까? 내가 아이의 유일한 안식처였을지도 모르는 그곳마저 빼앗아 버린 것은 아닐까? 불안감이 엄습했다. 운명은 가장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찾아왔다. 그날도 해가 저물어가는 늦은 오후였다. 하루의 마지막 운행을 앞두고 몸과 마음은 파김치가 되어 있었다. 빨리 이 지긋지긋한 운행을 마치고 텅 빈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문제의 그 정류장이 가까워졌다. 이제는 거의 반사적으로 속도를 줄이고 인도를 훑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아이가 있었다. 오늘은 길 건너편 낡은 상가 건물 앞에서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라도 주는 것일까? 아이는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작고 위태로워 보여 심장이 저려왔다. 바로 그때였다. 아이가 갑자기 도로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무언가를 발견한 듯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는 도로 위로 굴러가는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향해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렸다. 안 돼. 내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아이가 뛰어든 것을 미처 보지 못한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끼이익 귀를 찢는 급제동 소리와 함께 차는 아이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아이는 충돌을 피했지만 너무 놀란 나머지 뒤로 나자빠지며 딱딱한 보도블록 위로 넘어졌다. 나는 내가 어떻게 버스를 세웠는지, 어떻게 문을 열고 뛰쳐나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승객들의 놀란 외침, 자동차 경적 소리, 모든 것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았다. 내 세상에는 오직 넘어져 울고 있는 저 작은 아이의 모습만이 존재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도로를 가로질러 아이에게 달려갔다. 놀란 승용차 운전자가 차에서 내렸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해치고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얘야, 괜찮니? 어디 다친 데 없어. 내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이는 사고의 충격과 무서움에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 나는 아이를 일으켜 앉히려 조심스럽게 아이의 팔을 잡았다. 아이의 무릎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때 아이가 넘어지면서 벗겨진 낡은 양말 사이로 하얀 발목이 드러났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시간이 멈췄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세상은 나와 아이, 그리고 아이의 발목에 새겨진 그 작은 흔적만이 남았다. 아이의 안쪽 복사뼈 바로 아래. 거기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형태의 갈색 점이 있었다. 별 5개의 꼭지점을 가진 완벽한 별 모양의 점.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다. 머릿속에서 수만 개의 기억 파편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아빠. 내 발목에 별님이 살아 5살 배기 소라가 자기 발목을 가리키며 까르르 웃던 모습 잠들기 전. 내가 매일 밤 입을 맞춰주던 바로 그 자리의 별. 실종신고를 하러 갔을 때 아내가 울부짖으며 경찰에게 설명하던 모습. 우리 소라는요, 우리 딸은요, 발목에 별 모양 점이 있어요. 아주 예쁜 별 모양이요. 제발 찾아주세요.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이건 꿈이야. 악몽일 거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향했다.
흙과 눈물로 얼룩진 얼굴. 하지만 그 아래로 내가 6년간 하루도 잊지 못했던 내 딸의 얼굴이, 아내를 꼭 닮았던 그 이목구비가 어렴풋이 겹쳐 보였다. 겁에 질린 커다란 눈, 꼭 담은 작은 입술. 내가 무슨 짓을... 수라야. 내 입에서 나온 것은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이 찢어지는 소리. 한 남자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절규에 가까운 속삭임이었다. 내 목소리에 아이는 더욱 겁을 먹은 듯 했다. 아이는 이 기이하고 무서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갑자기 나타나 자기를 붙들고 오열하는 이 낯선 아저씨가 너무나 두려웠을 것이다. 아이는 내 손을 뿌리치고 울면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도망치기 시작했다. 안 돼, 소라야. 가면 안 돼, 아빠야. 내가 네 아빠야. 나는 아이를 따라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내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6년의 세월이 담긴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방금 깨달은 끔찍한 진실의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나는 그대로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 깊숙한 곳으로 사라져 버렸다. 나는 사라진 아이의 뒷모습을 향해 넋 나간 사람처럼 손을 뻗었다. 소라야, 내 딸아.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저 사람 왜 저래? 갑자기 쓰러졌어. 119 불러야 하는 거 아냐? 그 순간 누군가 내 어깨를 부축했다.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서연이네 분식회 주인 박서연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내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6년간 피눈물을 흘리며 찾아 헤맸던 내 딸. 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내 딸 소라를 나는 내 손으로 밀치고 상처 입히고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나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나는 괴물이었다. 나는 텅 빈 도로 위에서 내 딸이 사라진 어두운 골목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오열했다. 6년 전 딸을 잃었던 그날보다 더 깊고 어두운 절망이 나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누군가 내 어깨를 흔들고 귓가에 뭐라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내 세상은 무너져 내린 채 잿더미가 된 현실 위에서 소라의 마지막 뒷모습만이 아른거렸다. 내가 버린 버스는 도로 한복판에서 흉물처럼 서 있었고 승객들은 이미 모두 내려 웅성거리며 나를 손가락질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내 인생 전부가 멈춰버린 이 순간에 버스 운행 따위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기사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나를 부축한 것은 박서연 씨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깊은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넋이 나간 나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 자신의 가게 안으로 데려갔다. 떡볶이가 끓고 있는 철판과 따뜻한 어묵 국물 냄새.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나와는 아무 상관없던 이 작은 공간이 졸지에 내 붕괴의 증인이 되어버렸다. 서연 씨는 내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고는 가게 앞을 정리하러 나갔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버스는 견인되었다. 나는 멍하니 의자에 앉아 유리창 너머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나는 직장을 잃을 것이다. 어쩌면 사람을 다치게 하고 버스를 무단으로 방치한 혐의로 조사를 받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다. 내 딸을 내 손으로 다시 한번 잃어버린 이 끔찍한 고통에 비하면 그깟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찾아야 한다. 나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딜 가시게요? 서연 씨가 놀라 나를 붙잡았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소라가 사라졌던 그 어두운 골목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소라야, 김소라. 아빠 왔다. 제발 나와줘. 나의 절규는 좁은 골목길의 축축한 벽에 부딪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었다. 나는 그날 밤,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모든 것을 내팽개쳤다. 먹지도, 자지도 않았다. 나는 6년 전의 그날로 돌아간 유령이 되어 도시의 구석구석을 헤집고 다녔다. 공원의 벤치 밑을 들여다보고 낡은 상가 건물의 옥상까지 올라가 보고 아이들이 모여있는 놀이터를 기웃거렸다. 하지만 소라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이는 나를 피해 꼭꼭 숨어버린 것이다. 내가 아이에게 준 공포심이 6년의 세월이 만든 거리감보다 훨씬 더 두껍고 단단한 벽이 되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이틀 밤낮을 뜬 눈으로 헤맨 후 나는 완전히 탈진 상태에 빠졌다. 며칠 감지 않은 머리는 기름져 엉겨붙었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나 영락없는 노숙자의 행색이었다. 비틀거리는 걸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그곳 서연인의 분식 앞으로 나를 이끌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희미한 새벽빛 아래 나는 가게 앞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었다. 절망이 온몸을 쇠사슬처럼 올가매는 것 같았다.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른 새벽 장사를 준비하러 나온 박서연 씨였다. 그녀는 내 모습을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마치 내가 그곳에 있을 줄 알았다는 듯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게 다가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일단 들어오세요. 날이 많이 찹니다. 그녀는 나를 가게 안으로 이끌어 가장 안쪽 자리에 앉혔다. 그리고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 하나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 앞에 놓았다. 콩나물국이었다. 해장에 좋다는 그녀는 내 꼴이 술에 취해 밤새 헤맨 주정뱅이와 같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뚝배기를 멍하니 내려다보기만 했다. 숟가락을 들 기력조차 없었다. 그때 서연 씨가 내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나를 재촉하거나 다그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무겁게 내 마음을 눌렀다. 그리고 마침내 내 안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다. 제가 그 아이를 내 입에서 나온 것은 말이 아니었다. 짐승의 울음소리에 가까웠다. 나는 테이블 위로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6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흘려보지 못했던 눈물. 아내의 무덤 앞에서도 애써 참았던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슬픔, 후회, 자기 혐오, 그리움, 그리고 내 딸을 알아보지 못하고 괴롭혔다는 끔찍한 죄책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 나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다. 제가 제 딸을 제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어요. 6년 만에 찾은 내 딸인데 나는 횡설수설, 두서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6년 전 놀이터에서 소라를 잃어버린 날의 이야기, 아이를 잃은 슬픔에 시들어 죽어간 아내의 이야기, 웃음과 감정을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남아 버스를 몰았던 지난 세월, 그리고 며칠 전 버스비를 내지 못하는 그 더러운 여자아이가 내 딸 소라라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냉혹하게 내쳤던 순간까지 내 끔찍한 비밀과 추악한 과거를 모두 토해냈다. 박서연 씨는 그 긴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내 이야기에 함께 눈시울을 붉혔고 내가 오열할 때는 조용히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녀의 눈에는
나를 향한 경멸이나 비난 대신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한참을 울어 모든 눈물이 마르고 더 이상 나올 소리조차 없게 되었을 때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마음을 안고 어떻게 혼자 그 세월을 버티셨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또다시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내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너진 세상에 작은 기둥 하나가 세워지는 기분이었다. 이제 우는 건 그만하세요. 아저씨,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한 힘이 실려 있었다. 이제부터는 뭘 해야 할지 생각해야죠, 소라. 그 아이를 찾아야 하잖아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종이와 펜을 가져왔다. 아이가 이 근처를 계속 맴돌았다는 건 분명 이 동네 어딘가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에요. 멀리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는 종이 위에 동네 지도를 대략적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시장, 공원, 낡은 상가들. 제가 이 동네에서 장사한 지 20년이에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내일부터 저랑 같이 움직여봐요. 주변 상인들한테도 물어보고 폐지 줍는 어르신들한테도 수소문해보고 분명히 아이를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녀의 이성적이고 따뜻한 위로.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던 내게 던져진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필사적이고 외로웠던 추적이 이제는 목적을 가진 함께하는 수색이 되려는 참이었다. 나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주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식어버린 콩나물국을 한술 떴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삼켰다. 짠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박서연 씨가 끓여준 콩나물국 한 그릇은 내 텅 빈 위장뿐만 아니라 6년간 공회전하던 내 삶의 엔진에 다시 시동을 걸어주었다. 절망의 끝에서 나는 한 줄기 빛을 보았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라는 이름에 함께하는 이가 있다는 연대감이었다. 다음 날부터 나와 서연 씨의 동행이 시작되었다. 나는 6년 전 빛바랜 소라의 사진 한 장을 품에 넣고 다녔다. 통통한 볼, 앳된 미소, 사진 속의 소라는 6살에 멈춰 있었지만 지금은 12살의 소녀가 되어 있을 것이다. 서연 씨는 이 동네의 터줏대감이었다. 그녀는 나를 데리고 시장 구석구석을 누볐다. 과일 좌판의 할머니, 생선 가게의 아주머니, 떡집 총각까지. 그녀가 인사를 건네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수년간 이 길을 버스를 타고 지나다니면서도 한 번도 이들의 삶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저 무심한 운전기사였고 그들은 이름 없는 행인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딸의 사진을 내밀며 도움을 구해야 했다. 혹시 이런 아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다. 6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도 길었다. 사람들의 기억은 희미해졌고 도시의 풍경도 많이 변해 뒤섰다. 실망감이 쌓여갈수록 초조해졌지만 서연 씨는 그때마다 내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하루 만에 찾을 거라 생각한 거 아니잖아요. 포기만 안 하면 돼요. 그녀의 차분함이 나의 조급함을 붙잡아 주었다. 며칠이 지났을까. 희망이 거의 바닥나려던 참이었다. 우리는 시장 입구에서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힘겹게 끌고 가는 한 할머니와 마주쳤다. 서연 씨는 익숙하게 할머니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시원한 음료수 한 병을 쥐어드렸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소라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희미한 기억을 더듬는 듯 미간을 짚었다. 글쎄, 워낙 혼자 돌아다니는 애들이 많아서
그런데 며칠 전에 저쪽 재개발 구역 근처에서 어떤 여자애를 본 것 같기도 하고 깡마른 애였는데 재개발 구역. 그 말에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도시의 가장 낡고 허름한 집들이 모여있는 곳. 곧 허물어질 운명에 처한 동네였다. 나와 서연 씨는 할머니에게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하고 그곳으로 향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집들. 쓰레기가 나뒹구는 좁은 골목.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도시의 버려진 섬이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한 아이를 발견했다. 공터 한쪽에서 흙장난을 하고 있는 작은 뒷모습. 나는 숨을 멈췄다. 소라였다. 내 딸이 틀림없었다. 나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고 싶었다. 하지만 서연 씨가 내 팔을 꽉 잡았다. 아저씨, 참으세요. 지금 다가가면 아이가 또 도망칠 거예요. 그녀의 말이 맞았다. 나는 아이에게 공포의 대상일 뿐이었다. 나는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애써 삼키며 멀리서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한 할머니가 허름한 판잣집에서 나와 아이를 불렀다. 지은아, 들어와서 밥 먹어야지. 지은이, 아이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생겨 있었다. 그 이름이 너무도 낯설어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우리는 먼저 그 할머니에게 접근했다. 할머니는 낯선 이들의 방문에 경계심을 드러냈지만 서연 씨의 부드러운 말투와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6년 전 길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고 했다. 아이는 이름도 집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그저 발목에 있는 별 모양 점만 가리키며 울었다고 했다. 딱한 마음에 거두어 지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손녀처럼 키워왔다는 것이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감사함과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서러움이 뒤섞여 감정이 복받쳤다. 서연 씨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우리가 아이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돕고 싶을 뿐이라고 안심시켰다. 마침내 할머니가 지은이를 불렀다. 판잣집 문을 빼꼼히 열고 나온 아이는 나를 보자마자 하얗게 질린 얼굴로 할머니의 등 뒤로 숨어버렸다. 저 아저씨, 무서운 아저씨야. 할머니, 아이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말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에 깊숙이 박혔다. 눈앞에 내 딸이 있는데 나는 아빠라고 말할 수 없었다. 내 존재 자체가 아이에게는 위협이고 공포였다. 세상에 이보다 더 깊은 절망이 있을까? 나는 내가 저지른 짓의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며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결국 그날 우리는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 씨는 그저 묵묵히 내 옆에서 걸어주었다. 그날 이후 나의 세상에서 가장 멀고 어려운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나는 버스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이제 내 유일한 직업은 소라의 아빠가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빠의 역할을 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저 멀리서 딸을 지켜보는 그림자가 되어야 했다. 나는 매일 동이특이 무섭게 지은이가 사는 동네로 갔다. 그리고 멀찍이 담벼락 뒤에 숨어서 혹은 골목길 모퉁이에 서서 종일 아이를 지켜보았다. 아이가 할머니와 함께 폐지를 주우러 나가는 모습, 지친 모습으로 돌아와 밥을 먹는 모습, 친구 하나 없이 홀로 흙장난을 하는 모습, 아이의 가난하고 외로운 일상을 하나하나 눈에 담을 때마다 내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었다. 다가갈 수 없는 현실이 너무도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서연 씨는 그런 나를 위한 새로운 다리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자신의 가게에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달콤한 떡볶이,
영양가 있는 김밥, 따뜻한 수프, 나는 서연 씨가 만들어준 음식을 들고 유령처럼 지은이의 집 주변을 맴돌았다. 할머니와 지은이가 폐지를 주우러 나간 사이 나는 몰래 판잣집 문 앞에 음식 꾸러미를 놓고 사라졌다. 때로는 밤늦게 찾아가 쌀 한 포대와 계란 한 판을 놓고 오기도 했다. 그리고는 다시 멀리 숨어서 그들이 내가 놓고 간 것을 발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그날도 나는 서연 씨가 싸준 따끈한 도시락을 문 앞에 놓고 담벼락 뒤에 몸을 숨겼다.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온 지은이가 문 앞에 도시락을 발견했다. 아이는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 아이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아이가 좋아하는 소시지 반찬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할머니, 이것 좀 봐, 맛있는 거야. 아이는 도시락을 들고 할머니에게 달려가 자랑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툇마루에 앉아 내가 가져다 준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이의 그 작은 미소 하나, 내가 간접적으로나마 만들어낸 그 미소가 지난 며칠간의 고통을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것은 고통과 희망이 뒤섞인 지독히도 달콤 쌉싸름한 순간이었다. 나는 이 길고 고통스러운 길을 계속 걸어가기로 다짐했다. 세상에서 가장 멀고 가장 어려운 첫걸음. 하지만 나는 이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내 진심이 닿아 아이가 나를 보며 다시 한번 웃어줄 그날까지.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때로는 진실이었다. 계절이 여름의 끝자락을 지나 선선한 가을로 접어드는 동안 나의 하루는 똑같은 궤도를 맴돌았다. 새벽에 일어나 서연 씨의 가게로 향하고 그녀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받아들고 지은이가 사는 동네의 그림자가 되는 것. 조급함은 서서히 인내심으로 변해갔다. 서연 씨의 말처럼 이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기나긴 마라톤이었다. 포기하지 않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내가 매일 가져다 놓는 음식과 작은 선물들은 이제 지은이와 할머니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할머니도 해코지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저 말없이 받기 시작했다. 나는 서연 씨와 상의하여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채워주었다. 달아빠진 신발 대신 튼튼한 운동화를, 얇은 원피스 대신 따뜻한 스웨터를, 그리고 밤에 심심해할 아이를 위해 낡은 동화책 몇 권과 크레파스 한 통을. 선물들은 언제나 주인을 밝히지 않은 채 판잣집 문 앞에 조용히 놓였다. 지은이 역시 처음의 두려움 대신 호기심을 갖기 시작한 듯했다. 음식을 발견하면 예전처럼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횟수가 늘었다. 마치 매일 선물을 두고 가는 키다리 아저씨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것 같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심장이 멎을 듯 긴장하며 담벼락 뒤에 몸을 더욱 깊숙이 숨겼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조금 더 대담한 시도를 해보기로 했다. 6년 전 내가 솔에게 매일 밤 잠자리에서 불러주던 노래가 있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소라는 그 노래를 들을 때면 자기 발목에 별을 가리키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곤 했다. 그날 오후 지은이는 공터에서 혼자 인형 놀이를 하고 있었다.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아주 나지막이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그 노래를 허밍하기 시작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렸지만 멜로디는 내 기억 속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인형 놀이에 열중하던 지은이가 갑자기 동작을 멈췄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향해 귀를 기울였다. 얼굴에는 낯설음과 동시에 아련한 그리움 같은 형용하기 어려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멜로디는 아이의 텅 빈 기억의 방 어딘가에 잠들어 있던 아주 희미한 조각을 건드린 것이 틀림없었다. 아이는 한참 동안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나는 아이의 눈에 띌까봐 숨을 죽였다. 아이는 노래의 출처를 찾지 못하자 이내 다시 고개를 숙였지만 전처럼 활발하게 놀지는 못했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그날 이후 나는 종종 아이가 혼자 있을 때마다 그 노래를 불러주었다. 아이의 경계심은 눈에 띄게 허물어지고 있었다. 내가 숨어있는 골목은 더 이상 무서운 아저씨가 나타나는 공포의 장소가 아니라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선물, 그리고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정겨운 노래가 들려오는 신비한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나와 서연 씨의 관계도 서서히 깊어졌다. 그녀의 작은 분식집은 나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매일 저녁 장사가 끝나면 우리는 마주 앉아 늦은 식사를 함께했다. 나는 그녀에게 지은이의 하루 일과를 시시콜콜 늘어놓았다. 오늘은 제가 가져다 준 김밥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네를 타다가 무릎이 또 까지는 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서연 씨는 말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며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때로는 그녀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놓았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자식을 키워 출가시킨 이야기. 이제는 명절에나 가끔 얼굴 보는 자식들 대신 이 작은 가게가 자신의 세상 전부라는 이야기. 우리는 서로의 아픔과 외로움을 보듬어주며 말없이 서로를 위로했다. 그것은 뜨거운 연애 감정과는 다른 더 깊고 잔잔한 동지애이자 연대감이었다. 우리는 소라, 즉 지은이라는 하나의 목적 아래 연결된 운명 공동체였다. 어느덧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늦가을이 되었다. 나는 지은이가 얇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서연 씨는 어디서 구했는지. 아이에게 꼭 맞을 법한 예쁜 빨간색 목도리를 내게 건넸다. 오늘은 이걸 한번 전해주고 와보세요. 그날 나는 조금 더 용기를 내기로 했다. 늘 하던 대로 지은이가 혼자 있을 때를 기다렸다. 그리고 골목 끝 담벼락에 목도리를 걸쳐두고 평소처럼 완전히 사라지는 대신 골목 모퉁이에 몸의 절반쯤을 드러낸 채 서 있었다. 지은이가 나를 발견했다.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순간 예전의 그 공포심이 아이의 얼굴에 스치는가 싶더니 이내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나는 아무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슬픈 눈으로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아이가 도망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은이는 도망가지 않았다. 아이는 나를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내 시선이 향한 담벼락 위의 목도리를 발견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담벼락에 다가갔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도리를 손에 들었다. 아이는 목도리를 만져보다가 다시 한번 나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이거 아저씨가 주시는 거예요 하는 물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아주 천천히 거의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아이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천천히 몸을 돌려 골목을 빠져나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날 저녁 가게로 돌아온 나는 서연 씨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 이야기를 듣는 그녀의 눈가도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나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녀를 보며
아주 오랜만에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그러자 그녀도 따뜻하게 마주 웃어주었다. 창밖에는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작은 분식집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상처 입은 아버지와 길 잃은 딸, 그리고 그 둘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준 마음, 따뜻한 여자. 우리 세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새로운 형태의 가족과 같은 따스한 유대감이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었다. 빨간 목도리 사건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 하나를 허물어뜨렸다. 지은이는 더 이상 나를 보고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다. 아이는 내가 골목 어귀에 서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하루를 살아냈다. 때로는 흘깃,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훔쳐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심장이 멎을 듯했지만 결코 먼저 다가가거나 말을 거는 성급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 나는 아이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그저 묵묵히 기다리는 돌부처가 되어야 했다. 시간은 흘러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다. 세상은 하얀 눈으로 뒤덮였고 가난한 동네의 겨울은 유난히 더 춥고 길었다. 나는 매일같이 지은이와 할머니가 머무는 판잣집에 연탄과 두꺼운 겨울옷, 그리고 서연 씨가 정성껏 끓인 뜨거운 국을 날랐다. 나의 존재는 이제 그 동네의 풍경 일부가 되었다. 매일 손녀를 찾아오는 할아버지 정도로 알려졌을지도 모른다. 기적은 가장 춥고 고요한 밤에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날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다. 지은이를 돌봐주시던 할머니가 심한 감기 몸살로 자리에 눕고 말았다. 나는 서연 씨와 함께 약과 죽을 싸들고 판잣집을 찾았다. 차마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지은이가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다. 아이는 두꺼운 스웨터에 내가 선물한 빨간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다. 할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이 아이가 나에게 건넨 첫 마디였다. 나는 감격에 겨워 목이 메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알고 있단다. 그래서 할머니 드실 약이랑 죽을 좀 사왔어. 나는 아이에게 약봉투와 보온 도시락을 건넸다. 아이는 그것을 받아들고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툇마루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는 하염없이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다. 나도 아이의 옆에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앉았다. 우리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공포나 경계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를 탐색하는 조심스러운 교감의 시작이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아이가 불쑥 입을 열었다. 아저씨는 왜 매일 와요?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하지만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네가 보고 싶어서. 왜요? 나는 아저씨 모르는데. 아니, 너는 나를 알아. 지금은 잠시 잊어버렸을 뿐이야. 나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아이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깊고 까만 눈동자 속에서 나는 잃어버린 6년의 세월을 보았다. 아이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아이는 무언가 혼란스러운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매일 밤 꿈속에서 들려오던 희미한 노래. 어디선가 맡아본 듯한 아빠의 낡은 스웨터 냄새. 그리고 눈앞에 이 슬픈 눈을 한 아저씨. 모든 기억의 파편들이 아이의 머릿속에서 필사적으로 제자리를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반짝반짝 작은 별을 다시 허밍하기 시작했다.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 노래를 들었다. 그때였다. 아이의 입에서 내가 6년간 꿈속에서도 그리던 그 말이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속삭임으로, 이내 조금 더 분명한 물음으로. 아바?
그 한마디에 내 세상이 다시 창조되었다. 꽁꽁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아내리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흘러내렸다. 나는 울음 때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위아래로 하염없이 끄덕일 뿐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손길에 익숙하다는 듯 가만히 눈을 감았다. 나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내 품에 끌어안았다. 너무도 작고 앙상한 몸, 이 작은 몸으로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나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미안하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되뇌었다. 아이도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다. 우리의 재회에는 극적인 기억의 회복 같은 것은 없었다. 지은이는 여전히 과거의 많은 부분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아이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아빠를 기억해낸 것이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들추기보다 현재의 행복을 붙잡기로 했다. 두 번째 봄, 다시 함께 걷는 길, MU와 SU안 투하이. 촌주엉부어치 지충 하우못 란두아 몇 달의 시간이 흘러 차가운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나의 인생에도 두 번째 봄이 찾아왔다. 나는 더 이상 죄책감에 갇힌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다. 나는 법적인 절차를 모두 마치고 다시 소라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었다. 아이는 지은이라는 이름 대신 소라라는 제 이름을 되찾았다. 소라를 따뜻하게 돌봐주셨던 할머니는 우리의 지원 속에서 편안한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기셨고 소라는 주말마다 할머니를 찾아가 재롱을 부렸다. 오늘 저녁 서연 씨의 분식집은 재료 소진이라는 팻말을 일찌감치 내걸었다. 가게 안 우리 세 사람만을 위한 작은 식탁이 차려졌다. 서연 씨가 만든 맛있는 저녁 식사가 테이블 위에 가득했다. 소라는 이제 제법 볼살이 올라 건강하고 명랑한 아이 본연의 모습을 되찾았다. 아이는 내가 선물한 스케치북에 알록달록한 그림을 그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나와 서연 씨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함께 음식을 날랐다. 소라야, 밥 먹자. 아빠 수저 좀 놓아드려. 서연 씨의 말에 소라가 그림을 그리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나와 서연 씨는 서로를 마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에는 사랑과 연민, 그리고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세상의 어떤 이름으로도 정의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끈으로 묶인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라는 것을. 나는 소라의 작은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 6년 전 놓쳐버렸던, 그리고 다시는 놓치지 않을 온기였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한때는 잿빛으로 가득했던 내 세상은 이제 소라의 웃음소리와 서연 씨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낡고 텅 빈 버스를 운전하는 외로운 기사가 아니다. 한 손에는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다른 한쪽에는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 걸어갈 소중한 동반자가 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나의 인생에도 찬란한 봄이 찾아온 것이다.